저랑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한덕형 교수는 정신과인데요. 뇌를 많이 연구하죠. 이 한덕형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자들은 도박의 뇌와 게임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면서 아주 분명한 결과물들을 관찰하죠. 도박할 때의 뇌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뇌는 보상을 문득문득 모르는 확률로 받고 있는데 인지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즉 머리는 안 써요. 그런데 언제 보상받을까요? 언제 쾌감 느낄까요? 이럴 때죠. 확률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로 5광 떴을 때, 그리고 잭팟 터졌을 때, 쓰이고에 피박 씌웠을 때. 네, 내가 알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때마다 머리는 안 쓰는데 문득문득 뇌는 보상받고 있죠. 그런데 게임하는 뇌를 저희들이 촬영을 해보면 보상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쾌감도 거의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인지는, 즉 머리, 전두엽은 엄청 쓰고 있죠. 예.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겁니다. 왜 게임을 할까요?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슬 저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인간과 다른 동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저희들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인간의 뇌는 피드백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쾌감에만 반응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미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피드백은 인간을 좌우합니다.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행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미묘한 행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자, 8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10대 게임 팩맨입니다. 팩맨인데 저 팩맨은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게임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광했습니다. 왜? 약올라 하면서. 사실은 저 게임은 단순합니다. 저 팩맨이라고 하는 것의 행위는 유령을 피해 다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이 왜 어려운가 봤더니 피드백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잘못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게임에서의 행위는 회피예요. 회피가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 게임에서 피드백은 보상으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소리도 뿅뿅뿅뿅뿅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발자 한 분과 저 게임을 행위가 회피니까 피드백도 회피적으로 한번 줘보자 라고, 게임의 행위를 바꿀 수는 없으니 그럼 다 바꿔야 되니까 피드백만 바뀝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리 100만 점을 줍니다. 그리고 저 팩맨과 유령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점수는 뺏깁니다. 사운드도 이렇게 바꿉니다. 철커덩 철커덩 철커덩, 심장 떨어지는 소리로. 이랬더니 피드백의 종류와 행위의 종류를 일치시켰더니 무려 5배 이상 더 게이머는 더 잘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오래 안 합니다. 흥미는 더 빨리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피드백은 거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좌우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계속 주느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슬슬 허허실실하게 지금 셰프님이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플레이트 꺼내셨고요. 좀 전에 지금 담고 계세요. 살짝 이렇게 중간 과정에 한 피드백을 3-4번만 줘도 고객들은 평점이 하나, 둘 이상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치과도 어떤 치과가 잘 되는가 보면 이런 치과들 있죠. 자, 10초 있다 드릴 들어갑니다. 네, 요거 3초 정도 아플 거예요. 하나, 둘, 셋. 드릴 빼죠. 자, 이제 치료 한 5분 정도 진행됐고요. 자,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시린 거 한 번, 그 다음에 따끔한 거 한 번 남았어요. 끝날 때는 카운트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치과에서 정말 그런 치과들이 잘 되는데 그 치과에 들어가서 나오는 환자분들께 왜 이 치과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고 이 치과만 고집하시냐라고 하면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주기 때문에 이 치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치과가 안 아파요. 예. 그래서 그 치과를 가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피드백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해주고 계실 겁니다. 메타버스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피드백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학교도 교육보다는 학습에 더 가까운 그런 공간이 된다는 추리가 가능하죠.
왜? 교육은 알고 있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피드백보다는 최종적으로 학부의 통지를 알려주면서 지식을 전이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머신러닝은 있는데 머신 에듀케이션은 없을까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머신 에듀케이션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불러다 놓고 너는 또 9급부터 출발을 해라. 8급, 7급 이렇게 레벨 올려주면서 왜 우리는 러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느냐? 바로 서로 피드백을 주는 사회. 교사도 학생으로부터 피드백 주면서 받으면서 계속해서 통찰을 만들고 학생도 학생들끼리 선생님과 학생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재봉 교수님 강의를 예전에 처음 접했을 때 충격받았던 거 있죠. 우버는 게임이다. 네, 정확한 말씀이죠. 네. 우버는 그런데 왜 게임일까요? 지사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네.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비대면으로. 우버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오니까 기사가 대화량이 줄어들잖아요. 로빈 덤바가 얘기했습니다. 150명이 넘는 사람을 프로세스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인간의 뇌는 사회적으로 늘 지쳐 있어요. 그런데 대화량은 줄여주고 대면량은 줄여주는데 피드백은 더 많이 줘요. 이런 판타스틱할 때가. 네. 택시 탈 때 왜 힘든지 아시겠죠? 택시 탈 때 불친절한 기사님보다 힘들 때가 가끔 너무 친절한 기사님. 그렇죠? 네. 네가 가는 그 목적지까지 40분 동안 내가 친절한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그런 기사님. 우버는 대화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편안했던 거예요. 네. 타다 같은 서비스들도 고객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드라이버는 말을 입을 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편하죠. 왜? 인간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왜 기사님이 지지하는 정당을 같이 40분 동안 지지하면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왜 내가 가는 맛집은 기사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항상 5m 덜 가서 세워주시는 걸까요? 자, 비대면의 시대에서 우리는 피드백을 더 많이 받는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류에게 가장 보편적인 법칙은 대면량을 늘려야 피드백을 많이 받는 거였어요. 학교를 더 많이 가야 나에 대한 피드백을 선생님한테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병원을 더 많이 가야 나에 대한 메디컬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만 년 동안 늘 예외 없이 언제나 대면량과 물리적 접촉량을 늘려야만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수많은 기술의 개발과 그리고 거기에 아예 불을 질러버린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죠. 대면량을 오히려 줄여서 사회적 자원은 지킬 수 있는데 오히려 피드백은 더 많이 받는 신기한 경험. 그리고 이 피드백에 반응을 한다는 건 피드백이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갭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전에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기다리는데 익숙했던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갭을 줄여주는 피드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배민 쿠팡 같은 걸 배달 앱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만드셔도 대체가 안 돼요. 그건 피드백을 계속 주는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내 음식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늘 전화하시면 좀 전에 출발했다는 얘기만 들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피드백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빨리 오던 느리게 오던 나는 초인종이나 아니면 대문을 지켜보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10분, 20분, 30분은 이제 의미 없이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시켜봤더니 22분 딱 있다가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1분 이상 편차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22분 남았네 라고 하면 저는 15분 걸리는 샤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피드백이 많이 제공되는 공간에서 더 우리는 부드러운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메타버스는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공간 속에서 그 부드러운 연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늘 같이 가던 공변인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변인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그걸 혁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번이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정의 내리기에 바로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면의 양과 피드백의 양이 이제 늘 30만 년 동안 같이 가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매년 매해 계속해서 기술은 발달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는 늘 상승했는데 왜 특정한 시간 몇 분을 혹은 몇 년을 이 특정한 몇 년을 떼어서 그걸 굳이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파괴감을 느꼈을까요? 바로 실제로 무언가가 뒤집어졌기 때문이죠. 그 뒤집어진 게 무엇이냐를 사전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그 분야의 기술이나 아니면 그 분야의 발명으로만 정의 내리지 않고 바로 변인이라고 하는 훨씬 더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대부분의 지난 1차와 2차, 3차에서도 무언가 같이 가던 것들이 정반대로 가는 것들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을 이제 공존시키는, 즉 비대면과 피드백을 공존시키는 그것으로 이 메타버스는 이해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별 기술이나 개별 과정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파편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규정해 볼까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를 바로 대면과 피드백을 분리시켜서 더 비대면인데 피드백은 더 많이 받는, 그리고 그 남는 자원으로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사회적 만남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인류사적 발견으로 저는 이걸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 번의 산업혁명도 결국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2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밀도와 면적이 분리되기 시작한 최초의 시대. 무슨 얘기일까요? 2차 산업혁명을 전기기계산업혁명이라고 보통 많이들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럽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대면과 비대면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첫 번째 인류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고, 2차 산업혁명은 바로 저 오티스라고 하는 아저씨로부터 출발을 해서 인류사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밀도와 면적이죠. 저 엘리베이터로 승강기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히려 더 적은 면적이 필요해집니다. 인류사적 사건이죠. 왜? 지난 3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2배의 사람이 모이려면 2배의 면적이 필요했거든요. 4배의 사람들이 모이려면 4배의 면적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 오티스라고 하는 분의 이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도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적은 면적으로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바로 저 물건으로 인해서 룰이 깨지고 삶의 모습이 다 바뀐 거죠. 앞으로 5차, 6차, 7차든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작은 음식점이든 아니면 거대한 공장이든 지금까지 같이 갔던 변수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면 우리 모두가 바로 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고요. 예.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식당, 그걸 만들어내는 병원, 그걸 만들어내는 학교,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5번째 산업혁명,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서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예측하겠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내 아이가 유튜브를 보는 게 너무너무 짜증나신다면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년 전에는 지금은 유튜브 보면 바보 된다고 하죠. 500년 전에는 책 보면 바보 된다 그랬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왜? 책은 인쇄됐거든요. 우리는 문자는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활자를 가진 지는 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책 한 권을 가진다는 건,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건 뭡니까? 썼다는 얘기예요. 쓰는 속도는 인쇄된 책을 읽어야 되는 속도에 비해서 훨씬 느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어른들은 이렇게 남이 인쇄해준 대량 인쇄된 그런 책을 보고 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바보짓이다 라고 해서 책 보면 바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빠른 걸 맞이하겠죠. 그리고 그 빠르고 그리고 넓은 확장성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 다시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엔 이제 우리에겐 책과 같은 존재가, 그 책 중에 한 종류가 될 게 바로 이런 메타버스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허락된 시간을 제가 이제 거의 다 써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